지금 멘티분들도 계실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프랩 수료생 출신이고 지금 LG CNS에서 인프라 아키텍트를 1년 정도 하다가 현재는 지금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청중 페르소나를 설정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준비한 발표를 듣는 분들을 저는 좀 IT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클라우드를 얕게만 좀 알고 있고 궁금한데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시대의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일을 하면서 운영 업무를 했는데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뭐 다른 여러 타 부서분들과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리고 제가 취준생 시절에 개발자가 되기를 원했고 근데 뭐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3년 뒤인 제가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을 하면서 좀 조언을 하는 식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엔지니어 로드맵이라는 순서로 목차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시대의 개발자라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만약에 지금 IT 개발자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공고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몇 명 채용 공고만 봐도 개발자를 뽑는데 AWS, Azure, EC2, ECS, 뭐 RDS 뭐 이런 클라우드 용어들을 다뤄본 경험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웹 개발자들이 자바나 코틀린, 뭐 개발 언어나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택 등 공부할 내용이 산더미인데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왔고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담으로 다가왔었고요. 쿠버네티스, 뭐 도커, AWS S3, 뭐 데브옵스, 쿠버네티스 람다, 뭐 ELK, CI/CD 뭐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취준생을 겪어본 입장에서 골치 아프기만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라는 것이 아무래도 세상이 요즘 빠르게 변하잖아요. 기업들도 이 변화에 맞춰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 컨텐츠로서 접근을 하고 시장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에 맞게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이 클라우드 쪽의 기술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개발자들도 클라우드 시대의 개발자라면은 예전처럼 코드 작성이나 성능 개선, 버그 수정, 테스트 작성 등 단순히 코드에 집중만 하는 소프트웨어 전반의 업무에서 조금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뭐 물론 기업의 규모나 조직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모든 조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고요.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는 개발자가 더 나은 설계 결정을 내리고 효율적인 리소스를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개발자들은 인프라 설계나 운영 관리, 모니터링이나 뭐 로깅, 알람 설정, 자동화, CI/CD 파이프라인, IAC, 오토스케일링, 뭐 비용 최적화, 보안까지 여러 관점에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변화된 클라우드라는 기술도 있겠지만은 데브옵스라는 문화의 확산이 좀 큰데요. 혹시 이게 데브옵스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데브옵스를 정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프라 관리, 예전 시스템 관리자 업무, AWS 하시는 분들, 개발과 운영. 사실 시스템 관리자 업무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뭐 AWS 하는 분들도 맞는 얘기인데,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는 데브옵스라는 것 자체를 그냥 하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AWS 하시는 분들, 시스템 관리자 업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왔고 데브옵스 엔지니어 같은 포지션과 혼용을 해서 개발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개발자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DevOps라는 거 자체가 별개 포지션이 맞는 말이기도 한데 문화에 기반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화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될 게 아니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야 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DevOps는 애플리케이션이랑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기업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철학, 방식,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슬랙을 사용하시는 것조차도 DevOps 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존에는 다른 비효율적인 도구를 통해서 업무를 조금 분산적으로 해왔다면은 슬랙이라는 하나의 똑똑한 메신저를 이용해서 업무를 통합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이제는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용어라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이랑 운영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의미로 DevOps를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개발자들도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히 코드 레벨에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배포되고 운영돼서 운영 환경에서 어떻게 최적화하는 데까지 이해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인프라 관리를 하진 않더라도 그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그 원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만약에 서비스를 구축할 때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지, 서버리스로 갈지, 뭐 컨테이너로 갈지, 오토 스케일링을 어떻게 설정할지, 보안은 어떻게 강화할지, 또 비용은 어떻게 최적화할지,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브옵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현대 문화로 들어오면서 예전 실무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엔터프라이즈급 규모에서는 지금 데브옵스 문화가 정착된 조직도 있고, 예전 워터폴 방식의 개발 방식을 고수하는 조직도 있고, 뭐 워터폴 개발 방식으로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워터폴, 에자일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지금도 사실 혼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발주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운영이건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데브옵스가 다 자리 잡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데브옵스가 정착이 되면서 데브랑 옵스가 허물어지면서 왜 이렇게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실무 현장에서 개발팀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개발팀과 운영팀의 조직의 분리로 서로 원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발팀은 프로젝트 일정이 있고 프로젝트 일정대로 완수하는 것이 가장 큰 KPI로 자리를 잡고요. 운영팀은 사실 장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KPI거든요. 그래서 일정과 퀄리티와의 갭은 좁히려고 해도 좁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브옵스라는 문화에서는 오히려 비즈니스를 가속할 수 있게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뭐 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자가 보통 뭐 비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실무 현장에서 겪었던 예시를 살짝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AWS 구성도죠. AWS 구성도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한 예시로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을 밑바탕에 알고 계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하드라는 단위가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버가 가용존 A와 C에 분산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레디스 캐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기 전용 캐시가 지금 C 쪽에 분산이 돼 있고, 쓰기 전용 캐시가 A 쪽에 분산이 돼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서버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서비스가 죽더라도 스스로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고, 분산된 환경에 가용성을 충족을 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스케줄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렇게나 설계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배치 서비스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이 배치 서비스가 있는데, 이 배치 서비스가 지금 A존에 있죠. A존에 있는데 AWS 비용 정책 중에 하나가 동일 에이지 내 데이터 통신은 무료예요. 그래서 지금 A존에 있는 컴퓨팅 자원 파드 하나랑 쓰기 전용의 캐시 간의 데이터 통신은 무료죠. 근데 동일 리전 내에서도, 서울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 A와 C 간의 통신은 또 데이터 송신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치라는 서버가 그렇게 크게 가용성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의 단중화된 파드로 스케줄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에 얘가 존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C에 존재하는 게 좋을까요? 비용적으로. 지금 A존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존이라는 것은 지금 점선으로 2A, 2C, AP 노스 이스트 2C, AP 노스 2A 이렇게
점선으로 있죠. 저게 물리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지금 쓰기 캐시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는 A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존은 뭐 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해볼게요. 가산에 있고 C존은 분당에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판교 쪽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산된 위치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드가 컴퓨팅 자원이 이 캐시랑 통신을 할 때 동일 에이지 내 데이터가 통신은 무료라고 했고 다른 에이지 간의 통신은 요금이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치 파드는 보통 쓰기 업무를 하겠죠. 이제 마스터 쓰기 전용 캐시가 위치한 A존에 존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은 동일 A존 내에서의 데이터 통신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C존에는 되도록 스케줄링이 안 되게끔까지 설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 물론 가용적으로 나중에 A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뭐 C존으로 옮겨져야 되는 뭐 안전장치는 마련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요금을 생각을 하고 비용적으로 최적화하는 설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단순 뭐 인프라 담당자만의 영역은 아니게 됐다. 개발자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예시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사용자의 편의성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온디맨드 방식으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진짜 말 그대로 딸깍으로 인프라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뭐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라는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이점을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디맨드 방식으로 A존을 가산, C존을 판교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클릭 한 번으로 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서버를 하나 들이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들이고 하는 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데브옵스, 뭐 CI/CD 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이 컨테이너, 데브옵스, CI/CD라는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애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델을 장점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용어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CNCF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오픈소스 재단이 있네요. 자, 앞에 보면은 쿠버네티스나 ROCD, 뭐 그라파나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공고들을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라는 뭐 기술 스택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봤던 애들이 이 CNCF라는 재단에서 인증하는 그런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NCF라는 애들이 무슨 일을 하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일관되게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벤더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 벤더, 레드햇 뭐 이런 다른 벤더들에 종속되지 않고 벤더 중립적인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촉진하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 스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CNCF라는 재단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탐색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CNCF라는 애가 기업들이 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일 맵이나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지 프로세스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프로젝트 단계를 보면은 뭐 샌드박스, 인큐베이팅, 그래듀에이티드라는 순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주로 접하는 기술의 경우 쿠버네티스나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이런 애들은 다 이 그래듀에이티드라는 등급에 속해 있어요. 꽤나 성숙한 모델인 거죠. 오픈소스라는 것이 기업의 채택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들이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 그래듀에이티드 이 정도의 규모의 기술은 커뮤니티도 되게 잘 구축이 돼 있고 해서 기업 뭐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도 많이 채택되는 현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더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 CNCF의 생태계를 좀 공부해보고 각 분야별 그래듀에이티드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기도 조금 권장을 드려요.
나중에 뭐 커리어 패스 도중에 뭐 더 관심이 생긴다면 자격증이나 컨퍼런스 참여 이런 대외적인 학습이나 자기 개발 기회도 주어지니까 뭐 도움이 되는 스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너무 이제 기술 뭐 스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기술을 대하는 개발자의 자세를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앞에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을 지금 개발자들은 어떻게 클라우드에 대처를 해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기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기업들도 이 클라우드라는 세상에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신기술 써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오히려 기술에 집중을 해가지고 본질을 잊고 특정 기술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하려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좀 개인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공고에서 여러 기술 스택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거예요. 너무 기술 스택이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많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개발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좋은 가치를 전달할까 이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구로서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좋고 지금 상용 서비스로 론칭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혼자 하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에 실무를 하고 계시는 대단하신 멘토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시스템 안정성이나 업무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도 더 생각을 해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 고민을 멘토님들과 나눠보시면서 진행하면은 그 프로젝트가 좀 더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물이 뚜렷하게 어떤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내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자체가 되게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향해야 될 자세는 주변에 영향을 받든 공고에 영향을 받든 기술을 여러 사용해보는 그런 상황에 쫓기듯 기술을 채택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로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비즈니스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개발하시는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for 테크놀로지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을 사용하려고 기술을 접목시킨다. 이런 의미로서 이거는 지양해야 될 자세다라고 해서 조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엔지니어의 로드맵을 이렇게 가보시라고 제시하는 게 사실 저도 다 안 가본 입장에서 좀 주제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걷고 있는 커리어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LG CNS에서 하고 있는 일이 MSP 사업의 클라우드 운영 엔지니어로 있는데요. MSP랑 CSP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면은 CSP라는 용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뭐 AWS, GCP, 애저 같은 인프라를 빌려주는 애들,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제공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MSP는 메가존, 뭐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포함해서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뭐 LG CNS, SK CNC, 뭐 삼성 SGS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제 MSP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SI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G CNS도 SI 회사로 알고 계실 건데 MSP는 사실 SI, SM 업체인데 클라우드를 좀 곁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의 비즈니스 B2B 업체니까 이제 회사인 거죠. 회사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고 설계를 해주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면서 고객이 이제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을 좀 소프트하게 랜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클라우드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개발을 해요. AWS 계정 하나 서버 뭐 몇 대 운영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회사급으로 규모가 들어가면은 몇천 대의 서버를 관리하고 몇백 개의 계정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조직의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MSP 회사 내에서는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 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플랫폼 디벨로퍼,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고 근데 또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뭐 플랫폼 디벨로퍼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SP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SP 뭐 AWS나 GCP, 애저죠. 얘는 외국계 회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AWS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테크니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은 장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케이스라는 티켓 방식으로 고객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테크니컬 소프트 엔지니어는 백단의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EC2라는 서비스, 뭐 서버가 장애가 났다고 하면은 이 EC2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제품팀이 있을 거고 제품팀이랑 밑에 있는 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탐이랑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시스템의 오류나 트러블 슈팅을 해주는, 분석해주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은 이제 백단에서 기술적으로 오히려 많이 다루다 보니까 트러블 슈팅하는 역량 주로 필요한 그런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는 특정 고객을 전담해가지고 기술 지원하는데, 전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AWS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WS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 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운영 관점에서 고객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검토를 하고 최적화를 제안하고 정기적인 미팅이나 기술 리뷰 같은 것들 하면서 고객을 케어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포지션도 있던데 프로젝트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아키텍처 설계 등 이제 백단의 기술적인 트러블 슈팅보다는 더 큰 그림의 아키텍처 관점에서 컨설팅하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고 이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 지식이 매우 많이 요구되는 좀 시니어급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엔지니어 로드맵을 AWS 리인벤트라는 그 행사 자료를 참고를 해서 가져왔어요. 요새는 네, 뭐 DBA, 뭐 시스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프론트 엔지니어를 넘어서 머신러닝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아키텍트, 뭐 보안, 시큐리티 네트워크 엔지니어, 뭐 데브옵스 SRE 엔지니어라는 포지션도 새로 생겨났고, 그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원래도 있었지만 좀 더 클라우드에 기반한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요구되기도 하고요. 밑에는 어소시에이트 솔루션 아키텍트, 뭐 클라우드 서포트 엔지니어 이런 것들은 뭐 지극히 지향적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나 뭐 서비스 기업에서는 옛날에는 뭐 DBA, 뭐 시스템 엔지니어, 백엔드 프론트 엔지니어 등의 직군에서 데브옵스나 뭐 피놉스라는 직군도 생겼고 기술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포지션이 탄생을 할 거예요. 지금도 계속 탄생을 하고 있고 당장 뭐 클라우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클라우드에 관심을 갖게 됐어도 커리어를 바꿔본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개발자로 취업을 하셔서 업무를 하다가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현재 관심 있는 기술에 집중하고 역량을 쌓아 나가다가 다른 포지션의 업무가 관심이 생기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그 기술이나 업무에서 파생되는 다른 포지션이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뭐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본인들의 커리어 패스는 본인들이 디자인하는 거니까 현재는 현재를 집중을 하면서 넓게 IT 직군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는 뭐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트렌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티나 강의 그리고 뭐 책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은 뭐 다 막 쫓아가기 어렵겠지만은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그 관심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로드맵을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모인 분들이라고 생각도 안 들겠지만 처음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라는 분야를 소개를 하는데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나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을 해주시면은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A 질문 받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